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이범선 작가의 항마의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한국전쟁에 대한 아픔을 그린 소설로 고등학교 문학책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소설이죠. 그럼 이범선 작가의 항마의 사람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항마을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늙은 소나무가 서 있었고 소나무 주변으로 몇몇 집들이 있었죠. 일본에 징집된 손자들을 보내고 온 이장 영감과 서당의 박훈장은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동안 학이 오지 않았다며. 올해 80인 이장 영감이 태어나기 전부터 매년 봄이 되면 한 쌍의 학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학은 마을 가운데에 있는 소나무에 둥지를 틀었고 새끼를 낳아 기른 뒤 돌아갔죠.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를 학나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학을 좋아했고 봄만 되면 학을 기다렸기 때문에 학이 돌아온 날은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이장 영감이 44살 되던 해 학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굉장한 가뭄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학만 돌아왔어도 이렇게 가물지는 않았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뒤 사람들은 외놈들이 이 나라를 빼앗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이후에는 열병이 퍼졌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학은 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20가구에서 7가구로 줄어들게 되죠. 학이 오지 않은 지 올해로 36년째라 이야기하던 이장 영감과 박훈장은 꽹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신호였죠. 학이었습니다. 학이 돌아온 것이죠. 이장 영감과 박훈장은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인 학은 부지런히 둥지를 틀었고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났죠. 학의 새끼가 3마리면 풍년, 2마리면 평년, 1마리면 흉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학의 새끼가 몇 마리인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둥지 너머로 3마리의 새끼가 보이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풍년이 들었죠. 경사는 또 생겼습니다. 외놈들에게 징집되어 갔던 이장 영감의 손자 덕이와 박훈장의 손자 바우가 마을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며. 이장 영감과 박훈장은 나라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 생각했던 손자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끼 학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학은 돌아왔고 3마리 혹은 2마리의 새끼를 치며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 줬죠. 한편 덕이는 어릴 때부터 마을 처녀 복례를 좋아했습니다. 덕이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이장 영감에게 복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죠. 이장 영감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덕이뿐만 아니라 바우도 복례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손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장 영감은 세 사람 중 누구에게도 쓰라린 상처를 주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장 영감은 복례를 다른 마을로 시집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덕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마음을 먹죠. 억세라 불리던 자신의 젊은 시절 서로 사랑했던 탄실이가 탄실의 아버지에 의해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간 사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장 영감은 덕이의 일생이 자기처럼 텅 빈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덕이와 복례의 혼사를 위한 잔치가 있던 전날, 바우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바우의 할아버지인 박훈장도 그의 홀어머니도 몰랐지만 이장 영감은 짐작하고 있었죠. 그 해에도 학은 돌아왔고 2마리의 새끼를 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학의 새끼 1마리가 나무 밑에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처음 일어나는 일에 이장 영감과 박훈장은 불안해했고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낮 이틀 동안 세상이 뒤흔들렸고 북쪽에서 북한군이 넘어왔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말하고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 바우가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공장 일을 했었다는 바우는 많이 유식해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을 하고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며칠 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는 바우가 이 마을의 인민위원장이라며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바우는 박훈장의 나무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 행세를 했죠. 바우는 면회 자주 다녀왔고 하루에 2번씩 마을 사람들을 항나무 아래로 불러 모아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학의 새끼가 죽은 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을에 좋은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탓이었죠. 어느 날 바우는 모이지 않는 것은 반동이라며 반동은 숙청을 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학부터 처단해야 한다며 학을 향해 총부리를 들었죠. 덕이는 바우를 말렸지만 바우는 덕이를 뿌리치고 학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바우의 총소리에 한 마리의 학이 죽었고 알아누웠던 이장 영감이 총소리를 듣고 나타났죠. 이장 영감은 저만치 떨어진 곳 학의 주검을 발견하고는 노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다 까무러칩니다. 남은 한 마리 학에 피를 토하는 듯한 울음소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었죠. 다음날 아침에도 바우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지만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우는 반동이라 고함치고는 면으로 떠났습니다. 바우는 며칠 동안 오지 않았고 그 후 비행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장 영감에 약을 지으러 갔던 덕이는 북한군이 북으로 도망갔으며 바우 역시 그들을 따라갔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죠. 다시 학마을은 조용해졌고 학은 남은 새끼를 키웠습니다. 9월이 되었고 학은 마을을 떠났죠. 이장 영감은 학이 떠나는 것을 보고 영영 학이 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과 함께 중공군에 대한 소식이 그리고 피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장 영감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가기로 결심하죠. 박훈장과 바우 어머니는 남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돌아올까 하는 바우 때문이었죠. 항나무 밑에서 흐느끼는 박훈장을 뒤로하고 마을 사람들은 흩날리는 눈발 속에 피난을 떠났습니다. 부산까지 간 그들은 겨울이 지난 뒤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죽은 몇몇 사람들을 빼고 말이죠. 마을은 변해 있었습니다. 항나무는 다 타버려 앙상하게 뼈만 남았고 몇몇 집은 집터만 남아 있었죠. 박훈장과 바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우가 와 그들을 데려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박훈장은 집터를 정비하던 덕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반쯤 타다 남은 시체로. 피난길 많이 쇠약해져 있던 이장 영감은 그날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항나무라는 말을 내뱉었죠. 박훈장, 이장 영감의 상을 위해 덕이와 마을 사람들은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저녁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죠. 덕이는 두 주의 위패를, 복내는 흰 보자기로 뿌리를 싼 조그만 애송나무를 안고서. 이범선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 오발탄과 더불어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한 작품 중 하나인 항마을 사람들은 1900년대 벌어진 민족의 아픔을 잘 표현한 소설입니다. 아름다웠던 항마을이 일제강점기 시절과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말해주죠.
하지만 마지막 어린 소나무를 등장시킴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아픔뿐만 아니라 빠른 전개와 애틋한 감정을 잘 표현해 차분하게 읽기 좋은 단편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이범선 작가의 항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